네,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 역사 과목의 내신을 대비해서 문제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드디어 두 번째 큰 단원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대단한 마무리를 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지도와 도표를 보면서 개념을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인도 지도가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인도 요 파트 할 때 불교 문화, 힌두교 문화 이런 거 할 때 세 개의 또 큰 왕조 이름들이 나왔었죠. 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왕조가 바로 첫 번째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네, 이 지도를 통해서 마우리아 왕조의 특징은요, 인도 거의 대부분, 즉 남쪽 일부를 빼고는 인도 대부분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마우리아 왕조 때의 대표적인 임금 아소카 왕 이름이 나와 있고요. 특히 아소카 왕이 세운 산치 대탑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소카 왕은 특히 부처님이 유골을 모신 탑들, 인도 용어로 스투파라고 하는 거에서 탑이란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이 탑들을 곳곳에 많이 세웠고요. 가장 유명한 것이 산치 대탑이라고 하죠. 특히 이 아소카 왕 시대에 이렇게 또 돌기둥에다가도 부처님 말씀을 새기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 마우리아 왕조의 영토 특징은 이렇게 남쪽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는 거, 이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대략적인 시기 구분이라도 알아둬야 되겠죠. 이 마우리아 왕조는 기원전에 있었던 왕조입니다. 즉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이쪽까지 원정을 왔었죠. 인더스강 유역까지 차지했는데 그 알렉산드로스가 물러간 후에 나타난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추가를 하자면은 마우리아 왕조 때의 많이 발전했던 번성했던 불교의 종파라고 해야 되나? 불교가 바로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 거죠. 상좌부 불교. 네. 개인의 해탈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서는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이제 쿠잔 왕조 들어가서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쿠잔 왕조는요, 이것도 이제 이 쿠잔 왕조는 기원전이 아니고 기원 후로 넘어갑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왕조인데요. 또 쿠잔 왕조 지도의 특징은 그 인도 중부 지방하고 남부 지역은 뭐 거의 다른 왕조가 차지하고 있어요. 안드루 왕조. 그런데 이런 안드루 왕조에 현혹되면 안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간다라라고 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도 서북부의 간다라라고 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지도가 좀 인도 서북부 쪽으로 치우친 바로 이 지도가 바로 쿠잔 왕조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쿠잔 왕조 하면은 또 여기는 왕 이름이 안 나왔는데요. 또 그 유명한 왕이 카니슈카 왕이죠. 네. 카니슈카 왕이 이때 또 많이 이때가 전성기였고요. 또 쿠잔 왕조 때 또 불교하면 이때는 대승불교, 즉 중생을 구제, 만인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승불교.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불교도 이 대승불교가 이제 전례가 된 거고요. 특히 이 간다라 지역에 나온 곳에서 바로 간다라 양식 또 간다라 불상이 만들어졌죠. 간다라 양식, 간다라 불상. 한마디로 말해서 그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스 신상을 본따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이 만들어지는 불교 문화가 이렇게 대승불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동북아시아의 전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나타난 것이 굽타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는 기원 후 4세기부터 6세기 정도까지 있던 왕조고, 특히 굽타 왕조의 특징은 좀 옆으로 길게 벌어지는 영토 모양입니다. 네. 특히 이 앞에 쿠잔 왕조하고 달리 이 서북부 지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고, 이 당시에는 또 기원 후니까 이제 서아시아 지역에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여기 에프탈이라고 하는 거는 굽타 왕조를 괴롭혔던 이 북쪽에 있던 이민족의 이름이 에프탈이고요. 일단 굽타 왕조 영토는 이렇게 좀 옆으로 긴 모양. 이것이 또 굽타 왕조 영토의 특징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굽타 왕조 때는 또 특징이 이때는 또 그렇죠. 먼저 가장 전성기 때 왕부터 먼저 적어야죠. 찬다라굽타 2세죠. 찬다라굽타 2세가 가장 전성기 때 왕이었고, 특히 굽타 왕조 때 이제 여기는 뭐 더 이상 불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힌두교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세 왕조 중심으로 뼈대를 잡고 각각 필요한 부분 살을 붙여 나가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서아시아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서아시아 지역도 맨 처음에 그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처음 정립한 그 시기, 특히 622년에 헤지라라고 해서 박해를 피해서 바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한 사건을 헤지라라고 하죠. 메디나로 이동한 사건 622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이 무함마드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공동체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습니다. 네, 이때 무함마드 시대 특징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다.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632년에 사망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해서 이어집니다. 물론 정통 칼리프 시대도 오래 가진 못했지만 하여튼 칼리프를 4명에 걸쳐가지고 선출했네요. 4대. 근데 여기서 정통 칼리프라고 하는 건 아직 왕조는 아니고 이슬람 교도들이 합의해서 이슬람교 지도자, 즉 칼리프를 선출했던 그런 시대, 그런 칼리프가 4대에 걸쳐가지고 선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상당히 정복 활동을 많이 해서 대제국, 굉장히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특히 이때 서아시아 쪽으로 가서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켰죠. 네,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 멸망은 정통 칼리프 시대다. 이거 꼭 연결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칼리프가 세습이 되는 시대, 즉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왕조 시대가 됩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같은 맞자가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인도는 마우리아 왕조고 서아시아 아닌 이슬람 쪽은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750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우마이야 강물에서 칼리프를 세습하게 되었고 수도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다마스쿠스입니다. 특히 이 우마이야 왕조의 특징은 아랍인 중심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이 아닌 피정복민에 대해서는 좀 차별 정책을 폈죠. 다른 말로 하면 피정복민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별받던 사람들하고 피정복민 사람들하고 또 이 시아파 소수파들이 같이 있는 연합을 해서 이렇게 아바스 왕조를 세웠다는 거죠. 이제 아바스 왕조는 750년부터 1258년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시아파가 소수파고요. 이슬람교의 다수파는 수니파죠. 근데 시아파가 좀 약간 소수파로 있었고 또 다음에 아까 우마이야 왕조에서 탄압을 받고 있던 피정복민 다른 민족들 주로 페르시아 세력 이런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아바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지금 이라크 수도였던 바그다드고요. 그 앞에 우마이야 왕조에서 차별 정책을 한 것에 반해서 이 아바스 왕조는 그런 차별 정책을 폐지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바스 왕조가 중국의 당나라하고 충돌한 것이 바로 탈라스 전투죠. 바로 아바스 왕조가 세워진 바로 그 다음에 751년에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쭉 아래로 각 왕조의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가지고 다시 정리하자면은 서아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뼈대, 즉 무함마드 시대, 즉 무함마드 중심으로 한 이슬람 공동체, 그 다음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최소한 이 기본적인 뼈대는 익혀두고 다음 중국을 보겠습니다. 먼저 후한, 광무제가 세웠던 후한이죠. 광무제가 세웠던 후한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위초고 그렇게 분열되었다가 다시 진나라로 통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진나라도 얼마 못 가서 이제 북쪽하고 남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화북지역, 이쪽이 화북지역이죠. 화북지역에서는 또 흉노, 선비, 저갈강 그런 주로 5개의 북방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왕조를 만들게 되고 한 왕조가 대략 16개국이라고 해서 16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 창장강 이남 남쪽에서는 또 한족의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진나라가 이 화북 지역을 차지한 이민족들을 피해서 창장강 이남으로 내려가서 다시 세운 나라가 동진이고요. 그로부터 계속 한족의 왕조는 동진, 송제, 양진 그렇게 이어지고 이것이 남조고요. 북조도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쭉 세워지고 망하고 하다가 이제 북위가 일단 먼저 화북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헷갈리는 게 북위는요, 남북조 시대를 다 통일한 것이 아니고 화북 지역, 즉 북조만 통일한 나라가 북위입니다. 네, 일단 북위가 맨 처음 통일했다가 이때가 5세기죠. 5세기 때 북위가 통일했다가 또 다시 서위, 동이 북제, 북조로 갈라졌다가 이제 6세기 후반 들어와가지고 6세기 후반 들어와서 수나라로 다시 통일하게 되죠. 즉 수나라는요 화북 지역만 통일한 것이 아니고 창장강 이남 즉 남쪽까지 같이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나라는 남북조를 다 통일한 거고요. 북위는 화북 지역만 즉 북조 지역만 통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곧 수나라도 얼마 못 가서 7세기 당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당나라 7세기고요. 7세기 전반, 그리고 아까 봤듯이 당나라하고 이슬람 쪽에 아바스 왕조가 충돌한 전투가 탈라스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을 보기 앞서서 여기서 당나라 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삼성육부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육부 제도. 이것이 지금 삼성육부죠. 삼성육부. 자, 바로 삼성은 뭐냐면요. 이렇게 황제가 있고, 이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 차례대로 외우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차례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행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고 입안, 심의, 집행 그렇게 담당을 했고요. 이 정책을 집행하는 상서성 아래에 바로 육부를 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각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런 거죠. 그래서 이호, 예병, 형공에 이런 육부를 뒀습니다. 이런 삼성육부 체제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다 전파가 됐고 또 일본에도 전파가 됐고 그렇게 동아시아 문화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당나라의 지방 조직은 주와 현을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삼성육부제도 요거 잘 이제 각 기관의 기능 잘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을 보자면 간단합니다. 일단 4세기 때 들어서서
4세기 때 들어서서 이제 여러 소국들을 통합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이안 시대가 나오고 나라 시대가 나오게 합니다. 나라 시대가 먼저죠. 일단 연도를 알아두면 편합니다. 710년에서 794년, 거의 8세기 거의 단데요. 이 나라 시대 때는 바로 여기 나라라고 하는 지역, 그 당시는 그 수도 이름을 헤이조교라고 불렀습니다. 헤이조교를 수도로 한 나라 시대가 있었고요. 794년부터는 수도를 지금 교토인 해안교로 옮겨서 해안 시대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본적인 시대 구분 뼈대만이라도 익혀두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유럽 쪽은 서로마 제국하고 동로마 제국으로 일단 갈라져 있었습니다. 4세기 말에. 그러다가 이제 476년에 게르만족 이동으로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여러 나라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가고 바로 발전한 나라가 바로 프랑크 왕국이죠. 특히 프랑크 왕국은 일단 5세기 말에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일단 크리스트교를 개종을 했고요. 그 이후로 많이 좀 로마 카톨릭 교회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카를루스 대제 때가 가장 전성기죠. 이 카를루스 대제 때 많은 정복 활동을 했고요. 특히 정복지에다가 크리스토교를 많이 장려를 했죠. 그래서 특히 800년에 딱 800년입니다. 800년 그 로마 카톨릭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까지 받았습니다. 그만큼 서로마 황제의 그 영토라든지 그런 지위를 많이 회복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카를루스 대제는 서로마 황제 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800년인데 이 카를루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 다시 프랑크 왕국은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동프랑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동프랑크는 나중에 이제 독일이 되는 것인데 독일의 이제 전신인데요. 동프랑크는 특히 이제 10세기 중에 가가지고, 자칭 옛 로마의 지위를 계승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하면 지금의 독일 지역, 동프랑크 쪽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또 이민족들이 많이 침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 땅과 내 재산은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기사계급이 만들어지고요. 기사계급이 만들어지고 유럽 특유의 쌍무적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한 봉건제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아래 단계로 내려가면서 이제 영주하고 농노로 구성되는 장원이 또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봉건제 장원 그러면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서유럽 세계, 중세 서유럽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즉 세속적인 황제하고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하고 또 이렇게 좀 서로 세력 다툼이 있던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을 둘러싸고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로마 교황이 대립한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거기서 로마 교황이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를 일단 파문을 시킵니다. 그래서 파문당하니까 일단 사람 이름을 쓸까요? 네, 이렇게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를 파문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인리 4세가 이 카노사라고 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한마디로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한 그런 사건이 바로 1077년에 있었던 카노스의 굴욕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카노스의 굴욕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황제권은 그만큼 약화되고 교황권은 강화되었다. 그 당시 모습을 또 보여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 쪽을 보겠습니다. 네, 동로마 제국은 또 비잔틴 제국이라고 또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특히 6세기 전반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영토도 가장 많이 넓히고 상당히 전성기를 맞이했던 얘기고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법전으로도 유명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오 3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726년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림으로 해서 여기에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쪽은 따르는데 서유럽 쪽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는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 쪽은 이렇게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동유럽 이렇게 비잔티움 쪽은 또 그리스도 정교 이렇게 이제 서로 분열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정확히 정정하자면요, 이 성상 숭배 금지령이 726년 내렸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동서교회가 분열된 것은 아니고 1054년에 가서 이렇게 서유럽 쪽은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되고 또 동유럽과 비잔티움 쪽은 그리스 정교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키예프 공국이 하나 떨어져 나와 있는데 이제 지금 러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그쪽 지역에는 슬라브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슬라브족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나라가 키예프 공국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9세기 후반이네요. 그 다음 이제 십자군 전쟁을 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자, 셀주크 투르크족이 예루살렘, 그리스도교에서 성지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 이제
성지 회복하자 그런 걸 호소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약 200년 동안 200년 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13세기 말까지 이어졌고요. 하여튼 그 영향이 중요하죠. 영향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왕권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실패했으니까 교황권이 약화, 다른 말로 뭐 권위가 추락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가지고 결국 봉건 귀족 몰락되고 역시 여기 안 나왔지만 기사계급도 몰락하게 되고 또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장원은 붕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영향, 왕권 강화 앤드 교황권 약화 거의 시소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한쪽이 강화되면 한쪽은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락하고 약화되는 그룹들 속에는 뭐 봉건 귀족, 기사계급 그다음에 또 그 토지제도는 장원제 붕괴되게 되고 또 반면에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이런 큰 영향이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 집권 국가 왕권이 강화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 중요한 전쟁이 나오죠. 먼저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입니다.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또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이 먼저 벌어졌고 여기서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가 승리를 했죠. 그 바로 직후에 또 영국 내에서는 왕위 계승권을 놓고 역시 귀족 가문끼리 싸운 전쟁이 장미전쟁. 하여튼 이 두 전쟁의 특징은 결국 왕권이 강화됐고 전쟁하는 동안 왕권이 강화됐고 그러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이렇게 등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 결과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4세기 들어와서는 이탈리아 지역부터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자. 자, 이렇게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문예 부흥 운동, 르네상스 운동이 먼저 이탈리아부터 일어났고요. 그것이 알프스 이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16세기 이후. 특히 특징은 이탈리아 지역 르네상스 특징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적인 문화, 즉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인간적인 문화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문화 특징을 가진다면은 이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는 르네상스 문화의 특징이 현실이라든지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는 좀 많이 그 지역에는 부패한 교회의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라든지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특징도 좀 구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종교개혁이 중요합니다. 맨 처음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루터가 먼저 교황의 면벌부 판매에 반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죠. 95개조 반박문 발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독일 제후들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루터파가 먼저 공인을 받게 됩니다. 루터파가 먼저 공인을 받게 된 화의 이름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이것도 연도 외워두면 대략 시기 가늠하기 편합니다. 1555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칼뱅입니다. 칼뱅은 스위스 사람이고요. 칼뱅은 특히 예정설, 신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서 많이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정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루터파, 칼뱅파 합쳐가지고 신교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로마 카톨릭을 구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교와 구교의 대립으로 나타난 전쟁이 유럽 각 지역 나라들이 끼어든 전쟁이 30년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648년에 30년 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이고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칼뱅파까지 공인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칼뱅파도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국 국교회, 요건 좀 약간 특이한데요. 왕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교황이 간섭하는 게 반발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영국 국교회를 세우고 왕 헨리 8세가 스스로, 즉 왕이 스스로 이 국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이죠. 네, 즉 교황이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직접 왕이 국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네, 그렇게 종교개혁은 독일의 루터파, 스위스 쪽 칼뱅파, 그리고 영국 국교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잔티움 제국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가지고 1453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거 멸망한 다음에 바로 러시아가 스스로 비잔티움 제국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자기 수도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단을 마무리하기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인데요. 이제 이 나라의 아소카 왕 때에는 산지대탑을 비롯한, 즉 이 탑이라고 하는 게 그 부처님의 유골, 다른 말로 사리를 막 여러 곳에 분산해서 모신 곳이죠. 산지대탑을 비롯한 많은 탑과 절을 건립했다. 바로 아소카 왕 산지대탑 그러면 바로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자, 이 순서 다시 볼까요? 마우리아 왕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쿠산 왕조가 두 번째, 구타 왕조가 세 번째 이렇게 이어지고, 파르티아는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할 때 서아시아 쪽 말하는 거고요. 위진남북조는 중국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양식입니다. 양식. 자, 이게 알렉산드로스부터 나옵니다. 알렉산드로스 원정으로 간다라 지방. 자, 간다라 나오니까 간다라 양식이죠.
양식이죠. 간다라 양식입니다. 간다라 지방에서는 인도의 불교 문화와 그리스인이 남긴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양식, 바로 이게 간다라 양식입니다. 바로 간다라 양식 특징, 이때부터 불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굽타 왕조 때입니다. 굽타 왕조 때. 자, 그러면 자, 불상 얘기 나와 있는 게 답이 5번에 있네요. 자, 그리스 신상의 영향으로 불상 만들어졌다. 즉 그리스 신상 모습 보면은 이 옷에 주름이 있는데 그 옷의 주름을 본따 가지고 부처님 옷에 주름도 이렇게 불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나머지 선지 보면은 이 마우리아 왕조 시기에 유행한 것은 바로 상좌부 불교죠. 상좌부 불교고요. 이 4번 선지, 이 상좌부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이 아니고 이 간다라 양식, 이 불상 양식이 바로 이때는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대승불교와 함께, 즉 중생의 구제, 만인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 대승불교와 함께 이 불상과 함께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상자부 불교는 주로 개인의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상자부 불교는 스리랑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많이 전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2번 부처를 보리수 발자국 등으로 표현하였다. 그렇죠. 아직 이때는 이건 결국 1번, 2번 다 마우리 왕조 때네요. 자, 같은 마우리아 왕조 때입니다. 이때는 아직 불상을 만들기 전이었고요. 이 부처님 형상을 보리수라든지 발자국 이런 것으로, 이런 형상화된 것으로 표현했지 아직 불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마우리 왕조 때가 됐고, 이 굽타 왕조 들어와가지고 간다라 양식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3번입니다. 그리스 문화와 힌두교 문화요? 아니, 여기 분명히 보기에서 불교 문화하고 융합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이제 3번 인도 지도가 나왔는데요. 이 인도 여기 나타난 왕조가 일단 기원 후 300년대 410년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좀 넓게 퍼진 이런 모습. 그리고 이때 바로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네, 이렇게 옆쪽으로 넓게 퍼진 이 지도의 특징, 바로 이것이 이제 특히 간다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가 굽타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 여기 위에 에크발리 에프탈이라고 쓴 거는 이 굽타 왕조를 괴롭혔던 바로 이렇게 북쪽에서 쳐들어왔던 이민족 이름이고요. 자, 하여튼 굽타 왕조에 대한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보기가 이 굽타 왕조 때 일단 브라만교 중심도 인도 전통 민간신앙도 불교 뭐 서로 좋은 거 섞어서 힌두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카스트제를 폐지한 거 아니고 카스트제의 신분제도를 이 굽타 왕조는 승인을 했습니다. 카스트제 신분제도 인정했고요. 디귿 카니슈카 왕 활동이 아니고, 카니슈카 왕은요 쿠산 왕조 때 가장 전성기 때 왕이죠. 쿠산 왕조. 바로 굽타 왕조 전성기 때 왕은 찬다라 굽타 2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리을, 이때 이제 인도 고유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특히 문학에서는 인도의 언어, 즉 산스크리트 언어 문학이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답은 기역 리을이니까 답은 어디야? 기역 리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지도가 주어지고 이 관련된 국가에 대한 설명 보기에서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겁니다. 자, 이 창장강 이남에 항저우부터 해가지고 지금 화북 지역 베이징까지 약 2,000km 대규모 이런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설하는 동안 진짜 어마어마한 이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수나라의 대문화가 되겠습니다. 수나라의 대문화죠. 자, 그럼 수나라에 대한 선지 4개를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기억, 분열되어 있던 중국 다시 통일. 자, 중국 바로 이때 다른 말로 남북조 다 통일했다고 했습니다. 남북조 통일 기억 맞고요. 니은 대운하를 통해 중국과 유럽 간의 문물 교류가 활발해졌다. 글쎄요. 대운하를 한 건 맞는데 이게 중국 남쪽 북쪽 간에 문물교류 하기 위한 것이지 유럽하고 문물교류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냥 대운하만 보고 쓱 맞다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입니다. 이 시기에 불교가 유행하여 두남과 윤곽, 바로 두남, 윤곽, 석굴하면 이건 북입니다. 북위. 특히 북위에서 이제 왕 이꼴 부처다. 왕 이꼴 부처 그래가지고 많이 불교를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두남, 윤곽, 석굴, 그런 거대한 석굴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북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고구려 원정이 실패한 후, 즉 살수대 쪽 같은 거 실패한 후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멸망했다. 답은 기역과 리을을 합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네, 5번은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삼성육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성육부 조직에 대해서 좀 정확히 각 기관에서 하는 기능을 정확히 좀 구분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일단 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이 입안되고 심의되고 집행되는 순서에, 논리적인 순서에 맞춰가지고 중서성, 문화성, 상성 이런 순서로 요하 편합니다. 일단 이 순서 바탕으로 해서 보면 1번 문화성이 육부가 속한 거 아니고 육부는 상서성에 속했죠. 그 다음 2번 중서성에서 정책을 입안한 것에 입안하다. 이건 맞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화성에서 행정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행정 집행한 건 상서성이죠.
상서성이고 문화성에서는 정책을 심의했습니다. 심의. 그리고 4번 상서성에서 정책을 심의한 것이 아니고 정책을 심의한 곳은 바로 문화성이고요. 그리고 5번 수의 행정조직과 제도는 개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 원래 그 삼성육부가 당나라의 아주 시그니처 같은 제도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비록 수명은 짧았지만 수나라에서부터 처음 시작됐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나라에서 뭐 삼성육부 제도, 과거제 같은 거 또 하나가 더 있죠. 과거제 같은 것도 그렇고 삼성육부 제도 그렇고 처음 수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틀린 거죠. 답은 하여튼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네, 6번 좀 생소할 수 있는 일본 역사 잘 순서대로 일단 큰 틀에 따라 가지고 한번 순서를 꽤 맞추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그 주변 소국들을 통합한 야마토 정권이 처음 나타난 시기가 4세기고요. 그 다음에 그 천황이란 칭호 지금도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죠. 천황이라는 칭호, 그다음 일본 국호 그런 게 처음 시작된 때는 그 7세기 말 즉 80 몇 년, 690 몇 년 이때 7세기 말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런 칭호가 널리 사용된 것은 바로 나라 시대 때 널리 사용됐습니다. 나라 시대는 한마디로 8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710년에서 794년까지 이제 8세기 때 널리 사용됐고, 그러니까 지금 디귿이 1번, 그다음 니은이 2번이고요. 그다음에 순서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의 율령을 바탕으로 한 체제가 성립됐다. 아까 전에 삼성육부 그런 거 본따 가지고 당의 율령 바탕으로 체제가 성립된 거, 이것이 바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이카 개신은 연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645년입니다. 이건 7세기 때죠. 그러니까 디귿이 1번, 리을이 2번, 그리고 이 천황칭호가 널리 사용된 거, 이건 8세기 때니까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이제 견당사 파견 중지, 즉 뭐 당나라가 9세기 들어서 특히 9세기 후반 들어가지고 몰락하기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당나라한테 배울 거 없다, 이제 일본 고유의 문화를 찾자, 그런 차원에서 9세기 말에 견당사 파견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네, 9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디귿, 리을, 니은, 기억이니까 디귿, 리을, 니은, 기억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딱 요거 나오면 바로 당삼체 아니겠습니까? 바로 당나라 때 대표적인 그 당나라 문화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바로 문화재 당삼체입니다. 당삼체, 요거 관련된 나라, 즉 당나라가 되겠죠. 한번 4개 중에서 2개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위진 남북조 시대 다 통일한 건 수나라고요. 그리고 니은, 유목민족인 선비족이 세운 나라는 북이죠. 네, 북이가 화북지방, 즉 북조 지역을 통일했고요. 디귿, 그 당나라 문화의 특징은 이렇게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답은 디귿이고 맞고, 그다음 리을,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 왕조, 바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바스 왕족에 패배했죠. 이때가 751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디귿하고 리을이니까 5번입니다. 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 이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공통 요소가 아닌 것은입니다. 이 문화권 속한 나라가 한국,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 나라들한테 당나라의 문물이 이렇게 각 전파가 되고, 또 이 나라들은 자기 사정에 맞춰가지고 주체적으로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요거 한마디로 동아시아 문화권이죠. 네.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자,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특징, 한자 맞고요, 유교 맞고, 불교 맞고, 율령 맞는데 언어는 다 틀리죠. 네, 언어가 같을 리가 없죠. 네,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식이 이제 드디어 좀 어려운 이슬람교 들어왔습니다. 이슬람 세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무함마드 죽은 다음, 그러니까 무함마드 시대, 다른 말로 이슬람 공동체 시대 이후에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 자기들 종교 지도자 칼리프를 합의에 의해 가지고 선출했던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죠. 아직은 왕조에 의해 가지고 세습되던 시기가 아닙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다음에 이제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통 칼리프 시대 옳은 것은요, 이 정통 칼리프 시대는 이게 시아파 세력이 왕조를 수립한 것은 이건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 다시 얘기하지만 시아파 세력은 소수파고요. 소수파입니다. 즉 우마이 왕조 때는 시아파 세력이라든지 또 피정복민들이 차별받아 오다가 이렇게 소수파와 차별받던 피정복민이 같이 연합을 해서 아바스 왕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 다음이고요. 이번 선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삼은 건 바로 이게 비잔티움 제국이죠. 비잔티움 제국이고요. 그 다음 3번, 이슬람 교도들이 칼리프 선출했다. 이것이 맞겠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아직 세습이 아니고 합의에 의해 가지고 칼리프 선출한 시대가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되겠습니다. 4번, 새로운 정복지 주민에게 더 많은 세금 걷었다. 바로 이게 아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우마이야 왕조 특징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차별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메카를 정복한 뒤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 통일한 것은 바로 이 맨 왼쪽에 무함마드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슬람 공동체 시대.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억 나온 김에 이 무함마드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시대, 또 뭡니까?
아바스 왕조 시대 이렇게 큰 뼈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0번은요, 이 정통 칼리프 시대가 4대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바로 4대 칼리프로 선출된 알리가 암살된 후, 이제 그 어떤 가문이 이 칼리프 지위를 세습하고 다마스쿠스,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바로 이것은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냥 뭐 답은 쉽네요. 네, 여기서 이번 선지 좀 파티마 왕조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파티마가 바로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세워졌던 이슬람 왕조죠. 특히 이 파티마 왕조는 카이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네, 북아프리카 쪽에 파티마 왕조, 모처럼 생소한 선지가 나온 김에 정리하고 11번 보겠습니다. 네, 11번 공부하기 좋게 계속 시대적으로 계속 연이어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엔 우마이 왕조를 몰아내고 750년 세워진 왕조, 바로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는 751년 중국 당과 전투벌에 승리했다. 바로 이것이 탈라스 전투고요. 그 다음에 이후 비단길 통해서 동서 교역을 주도해서 경제적으로 번영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수도 바그다드가 굉장히 큰 교역이 활발한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칼리프를 성구로 선출한 때는 바로 이게 아까 전에 나왔던 정통 칼리프 시대죠. 우마이야 왕조 앞에 정통 칼리프 시대고요. 그리고 2번 사선 왕조 페르시아 멸망시켰다. 바로 이것도 정통 칼리프 시대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상당히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사선 왕조 페르시아 멸망시킨 때 정통 칼리프 시대 3번 선지 귀족들의 박해를 피해 메카에서 메딘나로 이주하였다. 이것은 바로 무함마드가 그 유명한 622년 헤지라를 말하는 것이죠. 헤지라. 그 다음 4번 선지 수도인 바그다드. 제가 방금 말한 그대로네요. 수도인 바그다드가 이렇게 많이 교역을 주도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니까 당연히 학술 문화, 경제적 중심지로 번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바스 왕조 수도가 바그다드, 이것만 알면 쉽게 맞출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지만 다마스쿠스는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고요. 바그다드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5번 아랍인을 우대하고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정책, 바로 차별 얘기하면 바로 이거는 우마이야 왕조 때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바스 왕조는 이런 차별 정책을 철폐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이슬람 문화에서 다음과 같은 무늬로 사원을 꾸미게 되는, 바로 이 내부 무늬 장식그럼 바로 이게 아라베스크 양식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라베스크 양식의 특징은요, 이게 가장 특징이 식물 모양의 기하학적 무늬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기하학적 무늬, 즉 사람 그림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슬람교 교리가 우상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이죠. 그게 나와 있는 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슬람교가 우상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무함마드를 그린 그림조차 여기 못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못 그리니까 식물이라든지 기하학적 무늬 이런 것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 보면 이것도 사실은 이슬람에 맞긴 맞습니다. 즉 인도 수학, 즉 특히 영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아랍의 숫자 개념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아라베스크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크리스토교 영향받을 리가 없고요. 그 다음 4번 쿠란이 바로 이슬람교의 경전인데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도 맞긴 맞는데 이거는 뭐와 관계되어 있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아랍어를 공용어로 썼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라베스크와 관련이 없고요. 5번 선지 이슬람 제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문화 요소 융합되었다. 이건 별로 이것도 역시 거리가 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친구가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 내용에 나타나는 이슬람교의 의무로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루에 5번씩 메카에 절하고요. 네,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알라의 신은 없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 먹지 않는 라마단이고요. 라마단 3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카 다녀왔어. 바로 성지순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돼지고기 먹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다 일단 나타났는데, 자, 여기 뭐가 빠져있나 보겠습니다. 일단 예배 나와 있죠. 하루 5번. 그 다음에 단식, 라마단 나와 있고요. 신앙고백 나와 있는데, 성지순례 아까 메카 나왔습니다. 근데 종교세 납부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자, 물론 종교세 납부가 이슬람교도의 의무는 맞습니다. 의무는 맞는데 여기 편지는 없습니다. 이슬람교도의 의무 중에 하나로 자기 수입 중에 일부를 종교세로 납부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 도와라. 이것이 물론 의무긴 한데 이 편지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맞는데 편지 속에 없는 거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네, 14번 프랑크 왕국이 나왔습니다. 바로 게르만족이 세운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오래가고 번성했던 나라죠. 그 프랑크 왕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자, 기억. 소로몬 제국과 협력. 벌써 소로몬 제국은 게르만 제국 이동으로 벌써 멸망했는데 협력하고 자시 구할 대상도 없고요. 니은 로마교회 지지받을 때는 이것도 맞습니다. 일단 클로비스가 5세기 말에 이미 크리스토교 개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카를루스 대제 같은 경우도 피정복지에 또 많이 크리스토교를 장려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로마교회 지지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더더욱 서로몬 황제 대관까지 받았다고 했고요. 디귿입니다. 게르만족 문화 버릴 리가 없고요. 결국 게르만족 문화하고 로마 문화를 이렇게 융합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디귿땡, 그다음 리을, 다른 게르만족과는 달리 거주지로부터 이동 거리가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답은 니은하고 리을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네, 15번 바로 이 그림 나온 바로 이게 중세 유럽의 봉건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봉건제가 있으면 장원제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또 봉건제하고 장원제는 또 이렇게 쭉 화살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주종 관계고요. 그다음에 이건 당연히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이 아니고 지방 분권적인 통치고요. 근데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노예하고 농도하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장원제에서의 농노는요, 비록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지만 결혼도 할 수 있고 자기 재산도 자기 재산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고대 세계의 노예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노예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중세의 농노, 고대의 노예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6번 가겠습니다. 네, 16번. 다음 모자이크와 관련된 나라인데, 일단 이 모자이크, 제가 이미 말해버렸는데요. 이 문화재를 모르면 이거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바로 문화재가 비잔틴 제국 수도였던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성소피아 대성당 안에 바로 모자이크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네, 이게 성소피아 대성당 안에 있는 모자이크화니까 결국 비잔틴 제국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수도 다마스쿠스 중심으로 번영한 나라는 바로 아파스 왕조고요. 이은 동유럽 문화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것도 당연히 맞죠. 바로 위치가 지금의 튀르키 쪽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 디귿. 고대 그리스 고전 문화를 수집하고 연구했다. 이것도 비잔틴 제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리을. 황제 권한이 약한 게 아니고 서유럽 지역하고는 달리 이 비잔틴 제국 쪽은 황제가 중심이된 뭐라고 해도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강한 국가라고 했습니다. 중앙 집권적. 그러니까 황제 권한이 약화된 게 아니죠. 리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있는 3번이 답이겠네요.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네, 17번 고난도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회가 점차 부패하였으며 심지어 성직을 매매하는 등 세속화하기 시작했다. 그럼 뭔가 개혁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나온 것이 바로 답이 4번입니다. 네,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아직까지 여기는 종교 개혁을 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종교 개혁은 면벌부 판매부터 시작됩니다. 여긴 지금 10세기쯤에 해가지고 교회 개혁 운동, 수도원 중심의 운동이 지금 나타날 때 바로 배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1번 교황 선출한 제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폐지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황제가 교황지위 겸해 엄연히 서유럽은 세속 군주 황제하고 또 이렇게 로마 카톨릭 수장 교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겸하게 한 적 없고, 그다음에 3번 동서교회가 분리된 계기가 된 건 바로 성상숭배 금지령이죠. 성상숭배 금지령, 바로 비잔틴 제국의 레오 3세의 성상숭배 금지령부터 이 동서교회가 분리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5번 성직자 혼인이 성직매매 아니 지금 보기에 성직 매매가 있다고 하는데 성직 매매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더 부패만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답은 4번 확실하고 18번 보겠습니다. 네, 18번 오른쪽 그림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떤 건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카노사 굴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카노사 굴욕. 여기서 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입니다. 하인리 4세.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직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아니고요. 바로 카노사 성 백작의 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 백작 부인한테 제발 좀 교황 만나서 잘 화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카노사 굴욕. 자, 바로 1077년이었고요. 하여튼 요 배경은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싼 바로 대결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성상숭배는 방금 전에 봤지만 동서교회가 분열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사 정치가서 말도 안 되고 황제 재산 자영농 이건 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이 지도 딱 보면 이게 지금 막 화살표가 예루살렘 향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권, 그 다음에 또 로마 카톨릭 세력권,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렇죠. 노란색 부분은 그렇죠. 보라색 부분은 또 그리스 종교 세력권, 바로 이 화살표 보면은 또 여러 세력권 보면 바로 십자군 전쟁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십자군 전쟁 영향 찾아보면은 늘 나오는 것이죠. 왕권 강화되었고 동방무역 발달하고요. 근데 오히려 봉건 사회가 성립된 게 아니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물론 붕괴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원과 기사 계급 성장이 아니고 몰락하고 권위 추락 그랬습니다. 몰락하거나 권위가 추락하거나. 그럼 기억리을이니까 답은 1번이고요. 네, 20번 갑니다. 네, 20번은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 바로 각각의 작품 묻는 건데요. 페트라르카는 서정시를 썼고요. 특히 데카메론 쓴 사람은 보카치오가 되었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카치오는 데카메론, 보티첼리는 봄이라는 그림을 그렸고요.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 그리고 에라스미스.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고 알프스 이북 지역의 르네상스입니다. 즉 현실과 교회를 비판하는 우신예찬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사람이죠. 모나리자 그렸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인간의 구원은 이미 신에 의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자. 바로 칼뱅입니다. 스위스 사람 칼뱅, 바로 예정설이죠. 그럼 바로 칼뱅의 이 예정설은 실용 상공업자들 많은 지지받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번 선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루터고요. 그 루터가 역시 많은 독일 제후들 지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 3번 공통되고요. 4번 영국 국교회를 처음 성립한 사람은 영국 국왕 헨리 8세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은요, 칼뱅도 그렇고 교황이 끈 교회 중심 신앙 강조한 것이 아니라 비판했죠. 네, 답은 이제 서술형 보겠습니다. 네, 서술형 문제입니다. 바로 간다라가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왕조, 바로 쿠잔 왕조지. 쿠잔 왕조 때는 대승불교가 발전했고 대승불교의 특징은 말린데 구제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다음 동서교회 구분하는 건데요. 서유럽 지역 가는 바로 로마 카톨릭, 그리고 나 지역 동유럽은 바로 비잔틴 제국 쪽에는 그리스 정교였고요. 네,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된 계기는 바로 레오 3세의 성상숭배 금지령이었죠.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흑사병의 결과 이렇게 유럽 인구가 크게 줄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영주들은 농민의 처우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